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 방송 힐러리 이석현 의원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방송이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야 할 정도로 댓글란이 폭발했는데요. 뭐 몇 분만 좀 알려드리면 네. 갓 메시님, 안드로메다 PD 방송 참 잘 모르네. 최강욱 변호사 게스트 나올 때는 편성 시간을 늘려야지 반성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네. 정말 줄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얘기해서 그래도 하루는 한 거잖아요. 네. 네. 도현이 아빠님께서는 최변 나오니까 이 작가 목소리가 신이 났네요. 터닝 메카드 시리즈별로 소래진 아이처럼 신나 보입니다. 저도 신납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네. 또 청라에서 B님께서 최 변호사님 공수처 수장 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이세상 유일님, YTN 사장편 반드시 부디 정말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세 분 약속 지켜주세요. 요거 약속 지키겠습니다. YTN 사장이 새로 오면 반드시 우리 방송에 모시고 청문회를. 안 돼요? 아니에요. 자신 없습니까? 홍 기자 눈이 갑자기 커졌어. 홍 기자 왜 그래요? 자신 없어요? 아니, 하겠습니다. 해요. 하기로 했잖아요. 막 약속했죠. MB 사장도 합시다, 여기서. MB 사장은 아니고요. YTN 사장만 합시다, 그렇게. 네. 못 보고를 돼요. 제가 해야 되죠. 보고를 당연히 하셔야죠. 당신이 해야지요. 예. 그거 혹시 안 한다 그러면요. 네. 안 한다 그러면 이 작가가 빠진답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희 천사님께서 상희 천사? 자기야? 홍상희 가족이에요? 저는 댓글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상희 천사님, 힐러리다. 힐러리 이석현 의원님, 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이상형이 박지훈 변호사에서 최강욱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이건 또 뭡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많은 걸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이런 댓글과 더불어서 김종대 의원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좀 부탁한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제 아주대 이국정 교수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만 아직 SNS 글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김종대 의원의 SNS 글 왜 이렇게 파장이 커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유엔 사령부가 CCTV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병사 귀순 과정도 시나리오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보다 앞서 총정리 시간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잖아요. 아하. 중요 사건의 구속 피의자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법조인이 또 한 명이 또 우리 자리에 있으니까 박지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 정의당 당원이자 시사평론가인 남태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우와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시사평론가 남태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고정으로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굉장히 빨리 오는 거 같네요, 한 달에 한 번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주 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띄엄띄엄 좀 보시죠. 그럴 의사도 있습니다만. YTN에서 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해요. 네. 지난주에 그 최강욱 변호사님 와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네. 예, 오늘 제가 식혀드리려고. 너무 뜨거우면 과열되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지혈이 또 뜨겁고 이러면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차갑게. 예, 시켜주시기를. 차갑게, 아주 냉철하게. 네, 부탁드리고. 시사평론과 배우를 겸하는 남태우입니다. 네. 국내 유일에. 네. 자, 오늘 총정리 주제는 김관진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참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경우가 뭐 두 자릿수도 10%도 안 된다면서요? 15%가 되는데요. 그쯤 됩니까? 15%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한번 판단을 받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인이라 그러면 거의 영장이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부심 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하는 경우는
사정이 많이 변경돼가지고 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상황이 뭐냐면 바뀌어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 뭐 진범이 잡힌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니면은 구속된 사람이 자백을 한다든지.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는 자백을 안 했는데 네. 들어가고 나서 검사님 제가 모든 걸 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풀었다든지. 변호사가 얘기를 안 해줘요. 적부심을 하는 경우를 상정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주체하고 적부심하는 주체가 재판부는 다르지만 법원이라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 게 심사가 됐는 게 예? 15%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 15%는 대부분 합의가 됐거나 자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상황은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합의도 뭐 그렇지만 자백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전혀 된 게 없어요. 변경이.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원에 넘겨진 적폐청산 수사 중에 구속적부심으로 처음이에요. 피의자 풀려난 첫 사례예요. 예. 오히려 네. 학장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는 학장. 예. 암 진단 받고 투병 중이었죠. 그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적부심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부심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적부심을 제가 판사할 때도 많이 뭐 판단해봤지만 군 판사할 때 예. 실제 적부심 한 서너 번 해봤는데 뭐 가능성이 사실 잘 된다고 생각해도 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적부심 됐다는 거는 저는 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자, 듭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 같은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네. 발부를 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처음에 발부한 법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설명할 그게 방법이. 이상한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구속 적부심을 맡았던 신강렬 부장판사가 경북 봉화 출신이에요. 우병우하고 동기 그러니까 고향이 같습니다. 네. 고향만 같은 게 아니고요. 학교가 서울대 동기. 동기고요. 연수원 동기. 연수원도 동기입니다. 네. 야, 이래서 지금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어쨌든 같은데. 남대평론은 요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진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실제 뭐 데이터상으로도 현실성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판사가 또 고향이나 학교까지 갔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음모론까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이게 뭐 사법부 쪽에서 조직적인 또는 뭐 집단적인 뭐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좀 우연적인 것 같은데 제가 검찰의 기소 자료의 부족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상당히 의아한 좀 더 팩트가 좀 더 나오면 판단이 쉽지 않을까 싶네요.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그 김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한 게 이거예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구속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댓글이 모두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이버 심리적 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V자로 표시만 했다. 결제만 했다. 정치에 관여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장관을 지낸 피의자가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죠. 지금 결국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건 좋게 썼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냐면 무죄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죄를 갖고 영장을 발부를 시켜놨으니까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에 따라서 법적인 어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김관진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임관빈 정책실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구속됐죠. 똑같은 사건으로. 네. 또 그 밑에 이태하 단장 같은 경우도 심리전 단장 심리단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형을 받았고 2심에서. 실형을 받았죠. 예. 그렇다 그러면 같은 법원입니다. 다 서울법원, 서울중앙법원 내지 뭐 고등법원인데 서울중앙법원에서 나머지 재판부는 다 이 똑같은 혐의로 유죄를 판단하고 내렸는데 하필이면 신광열 판사 같은 경우는 적부심에서 지금 무죄를 내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신광열 판사가 석방 결정을 하면서 내놓은 이유는 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건 이제 좋은 말이에요. 아주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쓰는 말은 방어권을 보장받으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충분히 변론을 하라는 뜻인데 그거는 아주 좋은 말로 써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무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무죄기 때문에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그렇게 애둘러서 써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지민 변호사 말처럼 무죄라고 생각해서 풀어줬다고 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정책실장 구속된 임관빈.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실형받은 이런 사람도 다 무죄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죄가 돼야 되죠. 똑같은 혐의거든요. 똑같은 혐의. 혐의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군대입니다. 군대 대한민국 군대. 네. 상명하복 체계가 어느 집단보다 강한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같은 혐의로 다 구속됐는데 제일 위에 사람이 이걸 풀어놨다고 하면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수사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어요. 공범들을 지금 불러야 되고 공범 수사 나중에는 뭐 MB 전 대통령까지 부를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진술을 했잖아요. 지난 2012년에 사이버사 군무원 70여 명 선발하는 기준을 MB 이전 대통령이 제시를 했고 호남 지역 출신자는 뽑지 말라는 것도 네. 이야기했고 친정부 성향의 인원을 선출할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이런 진술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사의 또 판단이라는 거를 뭐 이걸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판사 신강렬 판사는 무죄로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체크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럼 사실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체크만 한다는 게 뭐 그걸 뭐 모든 일반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결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법적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V라고 체크한 거는 다 보고 오케이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문제인데 자 남태호 씨 이거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이렇게 되면은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대로 정점은 MB 수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MB 수사로 가는 게 헝클어지는 거 아니에요? 차질이 좀 있겠죠. 그 MB로 가는 사다리를 좀 걷어찼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거 하나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이제 MB로 가는 사다리가 지금 여러 개 나눠 그쵸, 있잖아요. 여러 개 한 있죠. 5개 정도, 6개. 1개 정도 약간 흔들렸다. 약간 뭐 끊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다라는 정도는 판단할 수 저는 있고 약간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뭐 그 저는 정도가 그거 아닐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약간이 아니라 저는 크다고 생각이 사다리 드는 다 게 끊길까요? 결국은 밑에는 있지만 결국은 두 줄이거든요. 네. 김관진과 지금 구속돼 있는 원세훈을 네. 통해서 MB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고요. 예. 김관진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속에서 풀려났다. 입 닫습니다 무조건.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검찰이 재청구의 가능성인데 원래 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적부심 상황이라면 어려워요. 달라요. 그래요? 영장 실질심사라는 그 과정에서 했다 그러면 다른 혐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데 글쎄요. 적부심인데 또다시 청구 이러면 뭔가 핑퐁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 적부심을 갖고 새롭게 재청구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관진의 신병 확보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보입니다. 요런 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김관진 전 장관이 한 열흘 정도 네. 감옥 맛을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들어가면 열흘이 아니라 10시간도 있기 싫거든. 우리 경험 있는 남태호 씨 맞죠?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검찰이 부르면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어떤 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그 구치소 가서 힘들 때가 10일 정도예요. 네. 그리고 10일 정도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재판도 가면 좀 적응이 됩니다. 근데 10일간 뭐 신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상당한 모욕감이라든지 또 그 어떤 사회의 단절감을 느끼면서 아마 새로 글로 들어가고 싶지는 생각은 절대 안 들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또 협조할 가능성도 그런 걸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야당에서는 환영했잖아요. 네. 뭐 그랬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김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또 같은 군인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 듭니다. 검찰을 한번 봅시다. 검찰이 이 사건 말고라도 법원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굉장히 불불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그래서 법원을 비난하는 뭐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 사건으로 그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고 저도 항상
특히 법원은 존중해야 된다는 게 우리 법조인의 기본적 생각인데 이렇게 계속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적부심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조인이라면. 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영장이 어렵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보면 약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목소리 크게 내는 상황입니다.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가 하고 풀려진 상태에서 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또 검찰하고 법원의 파워 싸움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와중에 듭니다. 파워 싸움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요, 납득하기가 파워 싸움이라는 게 어려운데요. 뭐냐면 뭐 검찰은 조직이 한계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네. 기관으로 보면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한 명 판사가 검사가 왜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지금 검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껏 검찰 수사는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넘겨준 자료 가지고 수상이 많았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최경환 의원 건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경환 넘어갔다. 요거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파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발 사정 한파가 불어닥치는 거 아니냐. 특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현수 씨가 검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수 씨 리스트가 이현수 리스트.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 1번 타자가 최경환이었다. 최경환이다. 예. 예.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내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소위 말하는 모셨던 사람이 그 구속됐던 한 명은 구속이 안 됐지만 그 국정원장들이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현수의 입을 통해서 큰 것이인데 아마 저는 이현수 기조실장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많은 얘기를 좀 했기 수사에 때문에 협조를 아닌가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들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큰 게 최경환 의원권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수가 또 털어놓은 게 이제 뭐 이병기 전 원장이 네. 국정원장에서 나가는 날 1억을 준비해서 들고 나갔다 이런 것도 그렇죠. 본인이 얘기했고요. 예. 청와대 상납금과 관련해서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500만 받을 것 원. 같아요. 그렇죠. 매달 받았죠. 또 현기환이나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구속까지 갔습니다 벌써. 벗어났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전현직 의원들, 네. 특히 지금의 야권 전현직 네. 의원들이 어떤 조사를 받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검찰발 사정태풍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한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다가오니까 뭐 아무리 해도 1, 2월까지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형태로 지금 뭐 이게 워낙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물론 뭐 기존에 이제 여당이 많지만 이게 지금 검찰 역시도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죠. 그리고 성과도 내야 될 것 같고 네. 또 사실은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죠. 죄가 있는데 당연히 파헤치는 거는 정상적이었는데 기존에 너무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서 조금 자기들이 제대로 활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정황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1, 2월 정도까지 해서 상당히 큰 형태로 커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나만 뭐 그렇게 비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또 뭐 털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엮여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쭉쭉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정계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검찰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고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 데 조금 기여한 거 아닌가라는 공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되고 있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사실은 존망이 걸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자기 조직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요. 예.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경찰하고 그 부분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근데 지금 김관진 영장 기각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검찰이 과연 동력을 좀 잃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예. 그쪽에서 동력을 좀 잃어버리면 제 생각에 특활비 쪽으로 좀 또 동력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 쪽보다는 앞으로는 특활비 쪽으로 조금 많이 보지 않을까. 그쪽으로 더 수사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댓글 사건이나 특활비 사건은 다 이어져 있는 사건이고요. 또 똑같은 사건이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유연 의원의 금품 의혹 수수라든가 원유철 의원의 금품 의혹 수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건이잖아요. 네. 아예 별건이죠. 다르게 수사하고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사실은 혐의점이 아주 커 보입니다. 제3자 뇌물죄 내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결국 원유철 의원이나 이우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아마 특활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아주 크게 전개되고 의원직 상실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직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안 돼요. 검찰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혐의를 확보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어느 되나? 정도가 아니고요. 예. 영장을 받으려면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내줍니다. 그렇죠. 그 판사가 딴 것도 아니고 현직 의원 그것도 몇 선입니까 원유철 의원이 5선인가요? 예. 5선의 중진 의원의 지역구 압수수색,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도장을 찍어줬다. 그거는 원래 일반 압수수색 영장 내줄 때는 소명 정도가 대충 봤을 때 맞구나 하는 거 한 5, 60% 이상 이거는 8, 90% 이상이 돼야 돼요. 혐의 소명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증명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판사한테 어필을 했을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자료를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을 끝났다 그러면 그때 바로 소환이 될 겁니다. 지금 분석 중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건 말고도 지금 춘천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네. 여기에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사도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사정 한파가 여의도에 몰아닥쳐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떨리겠죠. 떨리죠. 떨리겠죠. 아니, 잘못을 한 사람들은 떨리겠고 안 한 사람은 안 떨리죠. 그렇죠. 잘못한 사람들은 그럼요. 떨리겠는데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의원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이 떨릴 것 같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떨리잖아요. 네. 떨리는 게 여름이면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텐데 이 엄동설 안에 또 떨리니까 얼마나 따블로 떨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하니까 이렇게 떨고 있지. 그러면 이래 돼요. 검찰 전화 오면 완전히 심장이 덜컹거릴 거예요. 그렇죠. 띠리링 하고. 아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요새는 검찰청 전화번호도 있지만 잘 안 받아요. 직접 전화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네. 핸드폰으로. 걸면 또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보이스피싱 더라도 걸려들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좀 잘못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화 걸면 덜컹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 하려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검찰청입니다. 예, 가슴이 두근두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럴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요즘엔 앞에 공이 번호 찍히면 잘 안 받잖아요. 안 받죠. 그렇죠. 뭐 또 대출 권유인가 싶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떨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공이 찍히면 이거 검찰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강남 쪽인가 보고 네, 그러겠네요. 많이 떨고 저는 있습니다. 예. YTN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요? 자주 출연하라고 할까봐. 아니에요. 그만 나오라고 아마 전화할 겁니다 예. 조만간에. 분기에 한 번씩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분기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부를 수도 있어요. 연례 행사로. 네, 긴장하고 계시고요. 검찰 얘기 잠깐만 더 하면 네네.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경찰에 비해서도 기소권 독점 문제로 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야 사실 우리가 이거 참 잘하는 거잖아. 봐요. 우리가 이걸 제일 잘해요라고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한테 그렇죠. 보여줘야죠. 예. 또 한 측면은 법원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떨 때는 영장을 냈다가 어떨 때 기각했다가 어떨 때는 구속적 부심을 풀어줬다가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또 단순한 과정은 아니지만 판사는 서류를 쭉 보고 한 번에 판단한다면 검찰은 엄청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가져가서 일부에 그냥 아웃돼버리면 노돼버리면 그런 면에서 법원에 대해서도 자기 실력을 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그런 재판에 생각합니다. 들어가서도 예, 알겠습니다. 자, 홍상희 기자님 다른 얘기 해봅시다. 네. 그 청와대가 아마 22일 날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인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인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이 약간 추가가 돼서 나왔는데 야당은 이걸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걸 왜요? 뭐 비판할 게 이미 없을 것 같은데?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 발표하는 게 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목소리 높이고 있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해놓고 기준안 발표하니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 기준 제시하는 거냐면서 이게 뭐냐. 인사라인부터 쇄신하라. 이렇게 목청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안 만들면 안 만든다고 뭐라고 하고. 아니, 안 만든 또 것보단 만들고. 낫지요. 근데 만든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위 공직자는 뭐 한 상급 이상입니까?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뭐 되나요? 차관급 이상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차관급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병역 기피가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그러니까 아마 무슨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주식 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본시장법 위반을 말하는 예. 거죠.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번 2회 이상 이상 한 사람. 2번 이상 한 사람. 그리고 논문 뺏기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네, 그렇습니다. 성 관련 범죄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인데. 네. 자, 우리 여기서 고해성사 합시다. 여기 7가지에 하나라도 걸린 사람 있습니까? 해봅시다.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끼리. 저는 병역은 너무 많이 해가 문제고 예. 돈도 없고. 저는 딱 박지원 변호사 걸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요? 논문 표절. 논문 표절 아닙니다. 예. 박사 받았잖아요. 박사예요? 박사예요. 박사 다 있죠. 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렇게 바쁜 사람이 석박사를 아니에요. 몇 그램에 통하기 어려웠을 건데 아닙니까? 믿어집니까? 표절이라기보다는 네. 아 스슬 나옵니다. 스슬 나옵니다.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학위 받을 때 네. 법학 논문은 사실은 인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진짜 현미경 검증을 한다 그러면 인용 그런 거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표절은 아니다. 표절 아니에요. 알겠어. 그럼 7개 하나도 안 걸리고 홍상희 기자 네. 있습니까? 저 없어요. 남배우님. 네. 네. 걸린 거 있습니까? 제가 뭐 걸릴 만큼 이 정도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뭐 걸린 건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총평을 하자면 예. 야당이 뭐 어차피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 네. 왜냐하면 원래 5대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미리 관련된 있듯이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라고 하고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제로 이 법이 복잡해지고 뭐 세부 항목이 많아진다는 것은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10개명에 뭐 예를 들면 10개밖에 없잖아요. 간명한 게 좋아요. 자꾸 구질구질하게 다니까 어떻게 보면 게리맨더링 아니냐. 다 해놓고 그냥 자기들이 선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대선 공약 때부터 이거는 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는 위장전입이었어요. 위장전입을 다른 5대 비리와 같이 묶는 거는 레벨이 좀 낮죠. 이게 너무 약한 범죄잖아요, 이거를.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간행처럼 많이 해왔거든요. 네. 위장 전입은 한 번 안 해봤어요. 이 작가는. 저는 안 해봤어요. 예. 남태호 씨는요? 뭐 위장 전입할 만큼 집이 없었습니다. 그 위장전입 하려면은 뭐 자식이 뭐 좋은 학교를 있어야 됩니다. 간다던가 부동산을 투기를 했다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이 위장전입을 맞아요. 예. 여기다 넣다 보니까 이번에 야당에서 비판하는 다 해놓고는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게 바로 거의 다 위장전입이었거든. 맞아요. 그러기 이 부분은 지금이라서라도 빼면 어떨까? 5대에서 빼고 4대로 하든가. 아니 6대로 하든가. 근데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은 그래요. 역으로 따지면 아니 교육제도 개편부터 해가지고 전세제도 개편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걸리기 힘들어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야당 인사들도 검증한 위장전입 다 걸릴 겁니다. 안 걸릴 사람 있겠어요? 그럼 다전 국민 한 1,500만 걸리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누군가 공약을 만들어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한테 했겠지만. 받았겠지만은 낙점 허락을 받았겠지만 이건 만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좀 나이브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과했다. 비슷하게 볼 수 생각을 있죠.
맞습니다. 예, 예. 원래 있었던 5대 비리에 지금 새로 들어간 게 음주운전하고 성관련 범죄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거 빼고 음주운전 성관련해서 6대 비리로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범죄도 시한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잖아요. 10년 전. 그렇죠. 이거 공색해 보여요. 그러면 뭐 10년 전에는 성욕이 없었는데 10년 이후에 성욕이 좀 과해졌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96년 7월 게. 이후잖아. 참 곤란해요. 남태우 시사평론가님 라디오입니다. 네. 네. 아니 음주운전도 그래요. 방송에 적합한 발언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하나만 더 네. 하고 마칠까요? 저 오늘 그 남태우 시사평론가를 부른 이유도 바로 이건데 네. 뭐죠? 정의당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탈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탈당한 지 몇 아하. 개월 됐습니까? 글쎄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때나와 같은 당에 몸담았던 김종대 의원이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의 SNS로 이국정 교수를 저격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표현이? 저격한 거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됐지요.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이 일자 사과. 네. 근데 사과도 좀 말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처음에는, 사과합시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유감입니다. 뭐 이랬죠. 오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해서. 유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논란이 일었는데 자, 문제 발단은 홍 기자님. 네. 그 처음에 이국정 교수가 브리핑을 먼저 했죠. 귀순 병사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브리핑이 나오고 나서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1차 페이스북을 좀 요약해 주시죠. 지난 17일 날 올렸는데요.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귀순 북한 병사를 몸 안에 있는 기생충,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를 해서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국정 교수가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듯이 보도했고 여기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되고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국정 교수가 이런 비난에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22일 날 이국정 교수님께라는 글을 또 올리셨는데요.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에 석해군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침묵을 난 지킬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법 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를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왜 국방부나 뭐 국정원 요원들이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서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냐. 비록 환자를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지불식 간의 논란이 확대된 1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종대 의원이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리 있는 말은 했다. 네. 인권에 대해서 하는 얘기.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또 의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SNS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문제 지적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한 몸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대 인권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 그렇죠. 예,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고 조금 유명하신 분이 그랬다면 당연히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지만 지금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귀순한 병사 그리고 이 병사의 목숨이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된 상태인지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러면 와서 좀 막 물어보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심각하면 어디가 심각하냐면 이것도 얘기 말할 수 없습니다. 네. 환자의 의료 정보입니다. 네. 어디가 아픕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나왔나요?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 돼버린다고. 구조가 딱 이래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브리핑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집도이라고 또 주치이고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개하는데 글쎄요. 그 12지장 그러니까 기생충이죠. 네. 기생충의 어떤 존재를 공개하는 거. 근데 그게 왜 공개를 했냐면 그거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정보적 측면이 분명히 있고 김종대 의원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얘기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이번에 듭니다. 또 동료 의사들이 또 이국종 교수에 호응하면서 네. 기생충이 뭐가 부끄럽냐. 내 몸에 있는 분변이 뭐가 부끄럽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네.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선생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생충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이국종 교수랑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이국종 교수가 지난 20일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기생충이 나오게 되면은 그 장이 터져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장기들을 또 해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거라고 본다. 일부러 북한 병사의 인권을 뭐 생각해서 하시기에는 환자만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적절한 논란이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수가 환자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논란이 지금 뜨겁고 특히 지금 많은 네티즌들은 김종대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한때 정의당 당원으로서 실드 좀 쳐주세요, 김종대 의원. 지금 너무 많은 욕을 먹고 계시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좀 과유불급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못할 만한 건 아니죠. 분명히 이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어떤 지적라는 측면이었고 또 한쪽은 최선을 다해서 의료 행위를 한 분이고 그래서 두 분 다 뭐 그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좀 확대 재생산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야 이거 우리가 북한 체제보다 좋은 거 아니야? 거긴 기생충도 많대. 라고 했던 측면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이국종 교수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지는 전혀 않지만 한 번이면 또 모르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또 그리고 국민적 정서,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김종대 의원이 좀 과하긴 했다. 예. 그러나 이것을 싸잡아서 또 맹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좀 선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언론 쪽에 포커스가 좀 비판이 더 가야 되는데 김종대 의원이 다 받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뭐 양비 양실론 같은데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과유불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김종대 의원이 다 받기에는 알겠습니다. 그 책임은 언론이 좀 더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남태호 시사평론가가 선곡을 해주시죠. 어떤 노래를? 아, 곡을 선곡해야 네, 됩니까?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 여의도 사정 한파로 네. 굉장히 떨고 있을. 네.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 여러 가지 헷갈릴. 네. 또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도 기억이 조금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특활비.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시간으로 기억을 걷는 시간. 네. 내일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내일입니까? 내일. 내일. 발음을 좀 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발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우리 들으면서, 남태우 씨하고는 라디오 버전은 인사하고요. 네.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 계속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